가장 처음 다룰 이야기는 성현의 용제촌화에 담겨 있습니다. 성현은 기제추라는 아주 유명한 위인의 손자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대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우정을 이어오다가 벼슬길까지 함께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행복한 일에는 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던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제추의 손자이자 성현의 친구 기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루는 기유의 어린 하인 하나가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졌대요. 혹시 나 모르게 등에 거대한 짐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등을 만져봐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등은 무거워져만 갔고, 이 이상현상은 아이가 기진맥진해지고 온몸이 땀범벅이 된 후에야 사라졌다고 하죠. 이후로도 이상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쌀과 물을 넣고 불을 피워 열심히 밥을 지은 가마솥 안에 똥이 들어가 있고, 갓 지은 따끈한 밥은 집안 마당에 널브러져 있지를 않나. 갑자기 밥상과 그릇이 공중에 붕 떠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저절로 벽에 부딪혀 깨져버리질 않나.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든 가마솥이 떠올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쾅! 바닥에 떨어지질 않나. 집에서 기르던 채소들이 하루아침에 위와 아래가 뒤바뀐 채로 심겨져서 몽땅 말라붙어 있지를 않나. 아직 더 있어요. 하루는 자물쇠로 굳게 잠가둔 옷장 속 옷들이 죄다 집 대들보에 놓여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옷들에 아주 오래된 고대 문자가 빼곡히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전 이게 좀 무섭네요. 아무도 없는 부엌의 아궁이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을 끄려 하니 불길이 더욱더 커져 옆방까지 옮겨 붙는 일마저 발생하자 기우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공포영화 주인공의 특징이 뭐다? 누가 봐도 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간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기유는 식구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쭉 사셨던 집을 이리 오래도록 수리하지 못한 것은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오. 사내 대장부가 귀신을 두려워해서야 쓰겠소. 나 홀로라도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홀로 집으로 돌아간 기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현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밥그릇이 공중에 이리저리 떠오르기 시작했고, 기유는 어디에선가 날아온 대변에 얼굴을 맞았죠. 이 귀신 더러운 걸 좀 좋아하나 봐요. 하여튼 이러한 귀신의 소행에 기유가 화가 나 허공을 향해 꾸짖기도 했지만, 기도사라는 이의 행동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이냐? 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와 계속해서 씨름하던 기유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더니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영모를 꾸미다 사형당한 유계량 있잖아.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저 집안에 들어가서 난리를 부린 게 그거래 글쎄. 잘 나가던 명문가의 후손이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난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원래 사악한 기운이 사람을 해치려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허하고 약한 틈을 노리는 법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 김한로의 용천담적기라는 책에는 성본중이 겪은 일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기유처럼 살던 집에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귀신이 붙었대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귀신은 낮에는 가만히 서쪽 산의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초저녁이 되면 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 정도. 이 귀신은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집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귀신이 드나든 후부터 한 여종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사람과 정을 통해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귀태로구만. 이건 무슨 방도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거요. 그저 운이 나빴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겠군. 매일 밤마다 집에 불이 나지는 않는지, 귀신이 던진 돌에 사람이 맞지는 않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누가 귀신의 아이를 임신할까봐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이렇게 가문에 연이어 벌어진 괴이한 일들을 보고 성본중은 자신이 직접 귀신을 퇴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옛말에 굳세고 바른 기운을 가진 사람은 사악한 것을 누를 수 있다고 하니, 그 자신이 직접 굳세고 바른 기운을 가져 귀신을 퇴치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성본중은 술을 흠뻑 마셔 기운을 끌어올리고 집안 마루에 홀로 앉아 귀신이 오는 방향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른 자세로 엄한 표정을 하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그의 모습은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 같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지만 성본중이 기다리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오던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은 걸 보니 나를 보고 귀신이 겁을 먹은 것이 분명해. 이제 다 됐나 보다 싶은 성본중은 자세를 풀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순간 그의 심장이 서늘해지며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발로 돌 하나가 날아들었죠. 성본중의 집을 괴롭히던 귀신이 그의 마음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이야기 또한 앞의 책 용천담적기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간 주인공은 송원에 살던 한 선비. 그는 마침 마음에 드는 산 하나를 얻어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집에 털을 닦아야겠죠. 삽을 들고 흙을 퍼내 땅을 막 다지려 하는데 이게 뭐죠? 흙과 돌 사이에 벌레들이 뭉쳐있네요. 근데 벌레라기에는 묘하게 거북이를 닮아서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 벌레들은 선비가 땅을 파면 팔수록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왔고 선비는 별 생각 없이 벌레들을 죽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다 다진 다음에는 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다듬어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벽을 올린 후 지붕까지 얹으면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살 내 집이 완성됩니다. 이제 남은 건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생활뿐인 줄 알았지만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했던 선비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미쳐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땅속 금돼지인 우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건만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몰살시킨 것이냐? 니까짓 게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사는 터전을 빼앗은 거로도 모자라 우리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느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내, 아니 금돼지의 말을 들은 선비는 황당해했습니다. 금돼지라니, 내가 언제 너희 족속들에게 손을 대었다는 것이냐? 지금 내 아내를 이리 만든 것을 보아 너희들이 외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느냐? 내 기필코 너희들을 모두 찾아내 몰살시키겠다. 내가 집을 지을 때 잡아 죽인 벌레들이 모두 나의 종들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저 깊은 곳 황천에 살고 있는 나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온 나라의 군사라도 다 끌어모아 보거라. 손끝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파헤쳐 보거라. 나도 내가 그 두터운 땅을 다 파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구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선비.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금돼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승과 저승이 엄연히 다르고 얕은 곳과 깊은 곳도 구별되는데 우리가 이리 서로 방해를 하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 하지만 아내의 몸을 입은 그 존재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우리의 무리를 죽였는데 내가 어찌 널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내는 병이 순식간에 악화되어 죽고 말았고 몇 년 사이 선비의 식구들마저 병에 걸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금돼지의 저주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요. K-팝 데몬 헌터스 아직까지 핫하죠. 그래서 영화에 등장한 장소들이 관광 명소로 뜨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진우랑 루미가 산책을 했던 낙산공원이 뜨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성지순례하는 장소가 됐다나? 그런데 몇백 년 전 이곳에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낙산의 아래 소용동의 한 집에 말이죠. 원래 이 집에는 안씨성을 가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안씨가 아닌 안씨의 조카 집인데요. 안씨의 남편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어버린 바람에 안씨가 조카네 집에서 살게 된 거래요. 안씨는 완전히 승려처럼 금욕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불경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라곤 흰색 승복과 풀로 엮은 둥근 모자뿐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금욕 생활이 안씨의 수명을 늘려주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60이 넘었을 무렵 안씨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안씨의 조카는 마루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씨가 있네요. 흰 승복과 풀모자를 쓴 채로요. 분명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른 지도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유교 사회인 조선, 당연히 온 집안 사람들은 앞다투어 안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구나. 먹을 것을 좀 다오. 조상신이 집에 돌아와 먹을 걸 달라고 하니 가족들은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몽땅 동원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안씨 귀신은 그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죠. 그런데 또 달라네요. 이렇게 안씨가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집안 사람들은 온갖 음식을 차려오고, 그러면 안씨는 그걸 다 먹어 없애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마련해 올렸고, 귀신은 그걸 계속해서 먹어 없앤 후 다시 음식을 요구했죠. 이제 보니까 이분 조상신이 아니고 걸귀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안씨 귀신과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갈 때쯤 귀신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봄이 와서 진달래가 흐드러졌으니 그걸로 화전을 만들어 달라네요. 그냥 귀신이어도 무서운데 집안 어른 귀신이잖아요. 별 수 있나요? 산에서 꽃 따서 화전 붙여야죠. 가족들은 이미 귀신이 얼마나 대식가인지 알고 있는 만큼 화전을 수많은 그릇에 가득 담길 만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씨 귀신은 그것 역시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화전을 맛본 후부터 귀신은 진귀하고 색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궁궐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귀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이 도저히 못 드리겠다, 구할 수가 없다 할 때면 안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린 남종을 공중에 띄웠다가 내팽개치는 건 기본이었고, 조카의 자식들마저 해코지했대요. 조카 자식이면 자기한테는 종손인 건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간 거지 돼서 길바닥에 나앉겠다 싶었던 가족들, 귀신 몰래 야반 도주를 계획합니다. 근데 귀신 몰래 일을 꾸밀 수가 있던가요? 지금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나도 그대 가는 곳으로 함께 가려네. 그럼 그렇죠. 안씨가 귀신같이 알아버린 바람에 야반 도주 계획은 실패. 그렇게 또 얼마가 지나고 안씨 귀신은 또다시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괴팍한 모습이랑 좀 다른 것 같네요. 내가 여기 오래도록 머물러 그대를 많이 괴롭혔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편치 못했네. 동서문 밖에 있는 큰 소나무 아래 개울물이 흐르는 곳을 아는가? 마지막으로 술과 음식을 넉넉히 차려 그곳에서 나를 떠나보내 주시게나. 드디어 귀신이 떠나는구나 싶었던 조카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집안의 재물을 몽땅 전당 잡아 음식을 마련했고요. 귀신이 말한 동소문 밖의 소나무 아래 깨끗한 자리에 상을 차려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귀신같이 집안이 조용해졌죠. 혹시 또 안씨가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무색하게 안씨 귀신은 열흘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가족들은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얘기 안 끝났어요. 어느 날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여종이 나가보니 까무잡잡한 피부에 무성한 수염의 사내가 흰 대나무로 만든 모자를 쓰고 새끼줄로 만든 간끈을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섬뜩하리 많지 정중하게 절을 올린 그가 한 말은 사장 안씨께서 오셨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 익숙한 모습이 가족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흰 승복을 입고 풀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는 그는 바로 안씨였죠. 안씨가 앉자마자 산발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남녀 귀신들이 집안의 대청과 뜰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들은 밥과 고기를 달라며 난리를 피우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훔쳐갔죠. 혼비백산한 가족들은 결국 집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어버린 낙산 아래의 집. 그 후로 이 집에 살겠다는 사람이 몇 번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낙산 아래의 그 집은 텅 빈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흉가고 뭐고 싹 다 밀리고 공원이랑 상가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퇴마는 물리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멀쩡했던 집에 귀신이 들어와 생긴 일이었죠. 그런데 어우야담 속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옛 수도 송도에는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두고 사람들이 수근대는 흉흉한 소문. 저기 있는 저 집 귀신이 아주 드글드글하대. 그러다 보니 이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이 집에 살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법. 이 불길한 집에 귀신이 득식을 하다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은 한 상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 상인 딱 한 명뿐이었던 만큼 그는 터무니없는 헐값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도는 터무니없이 싼 집에 이사 온 사람이라 이거 너무 공포물 주인공스러운 행동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귀신이 득실거리는 집에 이사 온 그와 가족들, 곧바로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집에서 방아를 찧을 때마다 누군가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이 소리는 마치 방아 소리를 따라하기라도 하는 듯 방아를 찧을 때마다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역시 귀신이 가득한 집이라더니 귀신의 장난이 지금부터 시작되려는 걸까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웃음소리가 아닌데. 웃음소리라기보다 뭔가 금속끼리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에 더 가까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집의 한 벽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무슨 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담? 그는 바로 벽을 허물기로 결정. 단단했던 담장이 허물어지고 드디어 밝혀진 흉흉한 소문의 원인은 바로 금은보화였습니다. 그것도 이 큰 집의 기둥과 처마까지 가득히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 그리고 벽 안에는 금은보화와 함께 이런 내용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중관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감추어둔다. 전말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 집의 원래 주인은 고려의 환관. 고려가 망하면서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재물들을 몽땅 싸들고 갈 수는 없는 일. 그는 모든 재물을 집의 이중벽 속에 감추어두고 떠났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주인을 잃은 벽 속의 금은보화들은 집에 진동이 울릴 때마다 짤랑거리며 소리를 냈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귀신의 조화라 착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상인은 헐값에 거대한 집은 물론 금은보화까지 손에 넣으며 송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노비 출신으로 양반까지 된 무인 유극량이라고 한다나? 아까는 기이할 정도로 저렴한 집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비싼 주제에 소문이 흉흉하기까지 한 집 얘기입니다. 어우야담에는 무려 서울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 저택은 누군가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곳. 대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은 비슷한 다른 집들에 비해 저렴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저택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가격도 비싼데 들어가면 죽는 집이라니 메리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돈 좀 있다 하는 부자들은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꼭 특이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김유라는 한 부자가 나타나 그 집을 사겠다 나섭니다. 물론 김유도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이사 오기 전 홀로 집에 들어가 그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제발 무서운 소문 있는 곳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최소 2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하여튼 어느 날 김유는 홀로 그 집에 들어가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식구 한 명 없이. 그가 걱정되어 따라온 하인들도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로 김유는 가져온 등잔불을 밝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모두가 잠든 한밤중 갑자기 저택의 대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흰 옷을 입은 승려들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무려 7명씩이나요. 그들을 보자마자 바른 자세로 앉아있던 김유가 큰 기침소리를 냈고 기침소리를 듣자마자 7승려는 섬돌 위에 있는 대나무 숲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승려들이 도망친 장소를 파악한 김유는 계속 잠들지 않고 집을 지켰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김유는 하인들을 불러 승려들이 도망쳤던 숲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건 은으로 된 부처상. 사람 아이만한 크기의 부처상은 땅속에서 쉴 틈 없이 나왔고 대나무 숲에서는 총 7개의 은부처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떼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김유는 심란해했습니다. 이리 큰 재물을 내가 어찌 사사로이 가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모두 대궐에 바치면 이는 결국 아첨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7개의 은부처상을 몽땅 조정에 바치자니 아첨을 떠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모두 가지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다 이 말이죠. 김유는 고민 끝에 7의 은부처 중 2개를 호조에 바쳐 나라 곳간에 보태기로 했고요. 남은 5개의 은부처는 가난한 김유의 친구들을 돕고 큰 잔치를 열어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집 살림에 보탰고요. 이제 보니까 욕심 없고 착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착한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돌아오는 법. 김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실 김유가 산 이 집 말고도 서울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소문이 도는 수백 칸의 대저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집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지만 유경험자인 김유는 이번에도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막상 들어가 보니 먼지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먼지에 빠질 정도였어요. 김유는 종들에게 삽으로 먼지를 퍼내라 지시했는데 먼지 구덩이 속에는 누군가의 신주가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무려 3개씩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먼지가 신주를 보호해준 건지 3개의 신주 모두 온전히 글씨가 남아있어 주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죠. 김유는 이 신주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자손들을 찾아 신주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신주들이 기이한 사건의 원인이었는지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저택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김유는 대저택을 2채나 소유한 돈 좀 있다 하는 관리들 중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조선 후기 문헌 천예록에는 이창이라는 선비의 흉가답사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그는 너무 가난해서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 없는 사람, 남의 집에 새들어 살거나 더부살이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살던 곳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새빵살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난감해하던 이창은 남산 아래 먹절골이라는 곳에 빈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한참 방치된 폐가이자 무서운 소문까지 도는 흉가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생긴 사람에게 그런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창은 바로 먹절골 집으로 직행,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2명의 형과 친구들, 친척들까지 총동원해 이 집이 진짜 흉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하죠. 아무리 그래도 소문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요. 흉가 체험하려면 제발 이렇게 여럿이서라도 들어가자고요. 하여튼 폐가에 도착한 이창과 일행. 이들은 적당히 청소를 한 다음 방에 들어가 종경도 놀이를 하면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네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보니까 안에 별건 없네요.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신주랑 관이 올려져 있고 줄이 한 개도 없는 낡은 검은고랑 다해진 신발 한 짝이 다예요. 사가 빠진 나무 토막 몇 개랑 몇 년 동안 쌓였는지 감도 안 잡히는 먼지들도 있긴 하네요. 열리지도 않는 곳까지 청소할 필요는 없죠. 이창 일행은 이쯤에서 청소를 끝내고 가져온 술과 안주를 차린 뒤 종경도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지금 여기에는 10명도 없는데 웃고 떠드는 목소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듯한 느낌? 마치 이 집에서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만 같은 느낌. 일행이 놀이를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아까 그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고 소리까지 새어나오는 다락방. 일행 중 하나가 들고 있던 칼로 다락방의 문틈에 칼을 넣어 휘둘러 보았고 그러자마자 다락 쪽에서 시퍼런 칼날이 튀어나와 일행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오, 이건 좀 무섭죠? 일행은 칼날을 보자마자 굳어버렸고 다락에서 나는 잔치 소리가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모두 흩어져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흉가의 매운맛을 본 이창. 다시는 소문이 흉흉한 집에 얼씬도 않고 잘 살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이창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집도 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이창은 또다시 머물 곳 없는 신세가 되었고 이번에는 남부 부동에 있는 흉가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 흉가에도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함께 밤을 새우기로 했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좀 번갈아 가면서 재워줄 수는 없었던 걸까 싶기는 하여튼 부동의 흉가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붉고 검은 개 2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눈빛을 보니 영 제정신인 것 같지는 않네요. 이 개들은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손을 휘저으며 쫓아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낯선 사람들을 향해 짖지도 이들을 물지도 않았죠. 개들은 마치 그곳에 있는 게 자기 할 일이라는 듯 가만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개들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쫓을 용기까진 없었던 이창 일행. 그대로 방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밤을 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안주도 먹고 종경도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들려오는 부스럭대는 소리. 방 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개들이 움직이는 소리였네요. 낮에는 분명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뜰 안을 질주하며 허공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죠? 개 두 마리는 이내 어딘가를 향해 홀린 듯 다가갔고 개들이 향한 곳에는 관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호련히 집 뒤에서 나타난 그가 마루에 걸터앉자 마루 밑에서는 대여섯의 귀신들이 기어나와 그를 향해 절을 올렸죠. 그러게 무서운 소문 도는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관복을 입은 남자는 마루에서 일어나 온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마루에 앉았다가 뜰을 거닐기도 하고 집의 이곳저곳을 살피기도 하는데 만약에 적의 이 방문을 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존재가 집안을 둘러보는 내내 이창 일행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행히 그 존재는 방문만은 열지 않은 채 나타났을 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그와 함께 집안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다시 자리에 누웠고 절을 올렸던 잡귀들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죠. 진짜 귀신을, 그것도 떼거지로 목격해버린 일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신들이 들어갔던 마루 밑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깨진 키랑 몽땅 빗자루 두어 개가 있네요. 어제 그 관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던 곳에도 가봤는데 그곳에도 역시 몽땅 빗자루가 하나 있었고요. 아, 이게 그 귀신들의 본체였군요. 이것만 없애면 더 이상 귀신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이창 일행은 하인들을 시켜 이곳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귀신을 따르던 개 두 마리도 처치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무지 손댈 수가 없었다나요? 다시 한번 해가 저물고 이창 일행은 그 집에 머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뭐 몽땅 다 태웠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죠. 그쵸? 하지만 이들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밤이 깊어지자마자 개들은 다시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고 어제 그 남자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나 잡귀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분명 퇴마를 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 일행은 큰 충격을 받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다가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천예록의 저자 임방은 범죄에 휘말려 취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목은 부정행위. 시험 담당관이 미리 응시생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응시생이 시권에 비밀 기호를 남기면 담당관이 그 시권을 무조건 합격시키려 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취조를 받게 된 임방이 같은 일에 연루된 최원서라는 무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갇혀있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취조받고 수다 떠는 것뿐. 지루한 옥중 생활을 달래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화제는 언제부터인가 귀신과 도깨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할 때 집이 없어 부동에 있다는 빈집 하나를 빌려 산 적이 있어서. 네? 부동에 빈집이요? 거기 그냥 빈집이 아닐 텐데. 하여튼 그 집에서 살게 된 최원서와 식구들. 당시 최원서는 홀로 사랑채에서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은 안채에서 생활했는데요.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최원서의 방 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가 들어와 등잔불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는 얼굴이네요. 정체는 최원서가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양반집의 종. 그것도 너무 예뻐서 최원서가 흑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 이 늦은 시간에 알 거 다 알 만한 나이의 사람이 남자 혼자 자는 방에 들어오다니. 신이 난 최원서, 종에게 가까이 와보라 말을 걸었지만 막상 종은 묵묵부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에이, 여기까지 와놓고 부끄러워하기는. 최원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을 뻗었지만 종은 빠르게 물러나 손을 피했습니다. 여종은 최원서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문턱까지 뒷걸음질쳐 발로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최원서도 급히 일어나 여종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최원서는 그냥 부끄러워서 숨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대요.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여종은 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원서는 또 그 종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여종은 뒷걸음질쳐 방 밖으로 사라져버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그 여종이 이미 죽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을. 예? 귀신이었다고요? 귀신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애초에 왜 죽은 건데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원서는 이 말을 끝으로 여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 이 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최원서가 밤에 혼자 누워있는데 갑자기 천장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벌럭거리는 소리 같긴 한데 너무 시끄럽고 요란한데요? 최원서가 소리가 나는 쪽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털로 된 푸른 휘장이 내려와 방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뜨거운 숯불이 온 방을 가득 채우며 끔찍한 열기가 그를 사로잡았죠. 온 방이 지옥에서 온 듯한 불길로 가득해 도망갈 수 없는 상황.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그는 시간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창 밖에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동시에 푸른 휘장은 천장 위로 올라갔으며 방 안의 숯불들도 모두 사라졌죠. 방 안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밤새도록 공포에 떨었던 최원서만 빼면요. 이쯤 되면 이 집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법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서는 그 다음날 밤에도 또 사랑채에서 나홀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가 문을 열고 뛰쳐들어왔어요. 머리에 전립을 쓰고 몸에는 푸른빛이 나는 전복을 입고 말이죠. 이분 이창이 만났던 그 귀신 같은데요? 관복을 입은 남자는 누워있는 최원서를 붙잡더니 그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분 이래봬도 무인이고요. 당시에는 젊고 담력도 세서 힘에는 자신이 있었다는데 그런 그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관복을 입은 남자의 힘은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최원서는 그에게 붙잡혀 뜰 앞에 계단 위에 내팽개쳐지고 말았거든요. 극심한 공포와 밀려드는 통증 때문에 최원서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관복의 남자와 담 너머에 있는 10명의 군졸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일 품계가 높은 무관이 될 테니 그런 짓은 하지 말게. 담 너머의 군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야? 최원서의 옆에 선 남자는 이렇게 대꾸했죠. 그렇게 실랑이가 이어지나 싶던 순간 남자가 갑자기 최원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최원서가 담장을 넘어 키 큰 나무를 거쳐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지나 호남의 한 변두리 마을에 떨어질 정도? 와, 놀랍게도 관복 입은 사내는 최원서보다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를 들어 서울집에 던져버렸죠. 집에서는 여전히 담 너머의 군졸들이 남자를 말렸지만 남자는 뭐 어떠냐면서 다시 그를 호남으로 던지고 호남에 떨어진 최원서를 다시 주워 집으로 던졌습니다. 결국 이 일은 보다 못한 군졸 하나가 남자를 데리고 간 후에야 막을 내렸죠. 군졸들과 남자는 시끄럽게 떠들며 한바탕 웃다가 어느샌가 흩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원서는 그곳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고요. 서울에서 호남까지 몇 번씩이나 던져줬으니 안 그런 게 더 이상하죠.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치료한 덕에 최원서는 살아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최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진작에 좀 가지.